근데 이 상태로 우리 가을 가면 또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IMF는 그냥 V자. 내년 연말이 돼도 우리가 그 바이러스 확산 직전의 경제 규모까지 못 올라갈 것 같다. 오늘 주제는 위기의 투자 편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코스피가 현재 오늘 날짜 기준 한 2200대인데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잖아요. 네. 옛날 지수를 몇 달 전 지수를 이제 회복한 거잖아요, 완전히. 지수만으로는. 2월달 지수 같죠. 네. 근데 지금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하반기에, 후반기에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고 지수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건가요? 저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을 늘릴 때가 아니고 주식을 줄일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확 줄이기에는 이게 돈의 힘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격언에 수급이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하도 당해봐가지고 이제 2002년부터 갖고 있는 주식을 볼 때 늘 명심하는 게 수급 이기는 펀더멘탈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돈을 풀어놓고 이 돈이 갈 데가 없잖아요. 부동산 시장을 딱 막아버리니까 이게 주식으로 다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힘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수급이 굉장히 강해요. 이 때문에 지금 다 파세요라고 하면 돈의 힘으로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식을 줄일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이유는 이게 이 바이러스라는 게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바이러스가 한여름에도 계속 감염은 되고 있습니다만 어느 신문을 보니까 이탈리아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 확진 판정을 많이 내렸대요. 그래서 네. 그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내보면 여름에는 봄에는 한창 이탈리아에 뭐 사망자 많고 확진자 많을 때 그 면봉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바이러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대요. 근데 지금은 여름 되고 나서는 확진 환자긴 한데 바이러스가 얼마 안 나온대요. 왜죠? 그게 이게 바이러스가 열에 현저하게 약한 성향을 보이는 거죠. 이 기온이 높다 보니까 우리 몸에 들어가서도 배양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배양이 돼서 바이러스 개체수가 확 증가해야지 우리 몸은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데,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여름이라고 전혀 감염 안 되는 건 아니고 감염은 되는데 사람들을 괴롭히는 힘이 현저하게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름 감기는 원래 약해요. 감기도 바이러스잖아요. 보통 일교차가 심할 때 되게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배양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 지금 여름철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9월, 10월 넘어가면 지금 우리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때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도 또다시 우리가 봄에 했던 것 같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경제활동을 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또다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반기 2차 팬데믹이 올 수도 있다. 네, 근데 2차 팬데믹까지는 아마도 맞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네.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 확산 초기에 어쨌든 빨리 통제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럼 경제활동이 또다시 위축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경제활동이 여기서부터 지난 3월 달이 경제의 저점이고 계속 올라가서 V자형 반등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게 올라가다가 10월부터 다시 한 번 더 꺾인다. 물론 지난번만큼 폭은 아니지만 한 번 더 꺾인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 봄 지나고 나서나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실물 경제가 W자형 패턴을 보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바이러스가 옛날 스페인 독감 사례도 그랬는데 10월 초부터 다시 이게 돌아요. 그 전까지는 여름 동안에는 당시 영국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가 있는데 5월, 6월 달에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했다가 1918년 5월, 6월 달에 한여름이 되니까 사망자가 없어요. 근데 당시는 바이러스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1600년대 정도부터 유럽의 주요 도시들은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계속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사망자가 갑자기 증가를 한 거죠. 네. 그러다가 7월 들어오면서 사망자가 안 나와요. 예년하고 비슷합니다. 바이러스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10월 초부터 다시 사망자가 급증을 하는 거죠. 잠깐 소강 상태였던 거군요. 예, 요때가 감염이 안 된 게 아니고 감염이 돼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서 배양이 확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체온과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온도의 영향을 좀 심하게 받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습도. 전염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치명률 이런 이제 그렇죠. 예, 그게 영향만. 그러면 보건당국이나 그쪽에서도 생각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가을 2차 유행을 대비해서 마스크 1억 장을 준비한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걸 대비를 합니다. 굳이 사람들한테 그 공포를 심어줄 필요는 없죠. 그리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나와서 우리 10월달 되면 다시 환자가 급증할 거예요. 뭐 지금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럴 건 아니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걸 권하는데 여름에 환자 안 나올 겁니다. 잘 안 나오고 전염이 잘 안 될 거니까 여름에 좀 경기를 붐업시킵시다. 자영업자들도. 그렇지 않고 또다시 가을 돼가지고 또 문을 닫아야 된다고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여름에 뭐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좋았고 뭐 다른 방식으로 돼서 그렇죠. 자영업에 좀 기운을 좀 일으키고 이게 주머니에 조금 여윳돈을 챙기실 수 있을 정도로 경기 부양을 좀 합시다. 내수 소비 부양을. 그러면 환자 수가 증가할 거예요. 근데 여름은 그나마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상태로 우리 가을 가면 또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지금 뭐 마땅한 치료약도 없고 렘데시비르 이런 것도 백인들한테는 굉장히 치료 효과가 크다고 해요. 홍콩, 싱가포르하고 한국하고 일본에서 이거 3차 임상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아시아인들에게는 렘데시비르가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아주 이거는 대단한 약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믿을 만한 약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가을에 뭐 또 이제 감기, 독감이 도는 시즌이 되면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경제 활동을 둔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뭐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 중남미는 이게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우리하고 기후대가 반대잖아요.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비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뭐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근데 그런 일이 있을 건데 왜 지금 주가가 이래?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 데잖아요. 네. 사과나무랑 주식이랑 성격이 비슷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배당이 열리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성장하는 나무가 커지듯이 이게 이제 주식은 기업이 성장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100% 확실한 거면 네. 주식을 안 하겠죠. 근데 99%, 98%면 주식을 합니다. 가령 일주일 후에 저기 뭐 외계에서 돌덩어리가 한 20km, 직경 20km짜리가 막 날아오고 있대요. 경로를 계산해 보니까 여기 거의 지구에 떨어져요. 이거 지구에 떨어지면 우리가 멸망할지도 몰라요. 네. 그 일주일 동안 뭐 하시겠습니까? 현금 찾으시겠습니까? 주식 하시겠습니까? 현금 찾아봤자 아무도 뭐 물건 안 팔아요. 빨리 뭐 놀고 먹어야 되는데. 뭐 놀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때쯤 되면 뭐 주식 사놓고 그래 이게 100%는 아니잖아 좋아질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 폭락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가까이 임박하면 사람들이 극도의 또 혼란에 빠지고 하겠죠.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희망을 가지려고 하고 지금 지난 일에 대해서 너무 멀리 생각하는 것보다 좀 앞에 좀 짧게 생각해서 요거부터 처리하려고 들어요. 근데 요게 이제 처리가 됐다. 주가가 이만큼 오늘 꽤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다음 거를 고민하는 것이지. 아직 여기까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저걸 보고 지금 팔자 이렇게 덤벼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이 고점까지 거의 왔거든요. 나스닥은 넘었습니다. 어제 넘었어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거의 근처죠. 여기 2250 정도였는데 2200 좀 넘었었으니까 그러면 거의 근처 왔고 뭐 다우존스도 한 6% 고점에서 한 5, 6% 정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물론 뭐 뚫고 올라가서도 한참 또 더 머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경제가 뭐 그렇게 아주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막 뚫고 막 대세 상승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나는 조금씩 이제 정리해 볼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게 맞겠다는 거. 근데 지금 주가가 이 정도 오른 거는 어쨌든 각국에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인 요소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전 세계 금융 역사상 이렇게 많은 돈을 푼 적이 없었다면서요. 네. 어느 정도 푼 건가요? 사실 근데 그게 좀 뻥튀기 된 게 많습니다. 예, 뻥튀기 된 게 많은 게 IMF 애들이 4월 8일 날 경제 전망을 하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비관론이 아주 더 셌거든요. 주가가 바닥치고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사람들 사이에 공포감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4월 8일 날 얘들이 발표를 했는데 얘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아, 이게 사람들한테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어이구, 이거 한 2, 3년 가겠는데 이런 이야기 했다면 큰일 나겠다 생각했는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 떨어지겠지만 2021년은 이거 다 극복한다. 5.8% 성장한다. V자형 반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설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그 월스트리트도 그렇고 대부분의 에코노미스트들은 내년 연말이 돼도 우리가 그 바이러스 확산 직전의 경제 규모까지 못 올라갈 것 같다. 이게 떨어지고 올라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다. 왜냐하면 올해 가을에 또 이제 우리가 경제를 일부 봉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봄에 또 독감 시즌 또 봄에 또 있어요. 한겨울 지나고 난 다음에 봄에 또 독감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다 지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IMF는 그냥 V자. 그러면서 얘들이 근거를 내세운 게 G20 국가들의 재정 지원 규모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독일, 이탈리아 뭐 GDP 30% 쓴대요. 미국 10% 이상 쓰고 한국도 뭐 7%인가 쓴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에 진짜 역대급인 거죠. 그죠. 인류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뻥. 무슨 말이에요? 뻥. 이게 정부 지원 규모라고 하는 건데 정부 재정하고 다릅니다. 네. 가령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그게 한 7%가 나오는데 그때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재정으로 쓴 거는 1.5% GDP? 막 20조 원 정도였을 거예요. 요거는 정부가 그때는 재난지원금은 아니었습니다만 재난지원금처럼 정부가 이제 그 돈을 뿌린 거예요. 재정 지출을 한 건데 나머지는 뭐였냐면 우리가 은행들한테 100조 원을 더 대출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전화했어요. 채권시장 안정기금 이거 정부 돈이 아니거든요. 그 금융기관들이 돈을 내서 채권시장 안정시키기 위해서 살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돈을 푼 건가요? 원래 돌던 돈인데 안 도니까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조치를 하고 민간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돌게 했다라는 겁니다. 원래 돌아야 되는 돈인데 안 돌고 있어서 돌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쓴 진짜 재정 지출은 GDP의 2% 3%밖에 안 돼요. 나머지 28%는 이런 돈입니다.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대출하도록 보증도 서주고 했어요. 원래 대출하던 돈이거든요. 이게 길이 막혀버리니까 이 길을 뚫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못 쓴 거냐고. 아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쓴 거는 GDP 한 7%. 미국이 제일 많이 쓰긴 했는데 나머지는 연준이 빌려주기로 했어요. 근데 연준이 빌려준다는 게 그동안 뭐 돈 안 빌리던 애들이 빌리는 게 아니고 돈 빌리는 애들이었는데 금융기관에 돈 빌려주다가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빌려주도록 하겠다 또는 그냥 내가 빌려줄게 라고 한 겁니다. 그럼 이 돈 어디 갔을까요? 여기도 투자 안 하는 이 돈 어디 갔을까요? 현금으로 묶인 거죠. 얘들이 위험하다고 대출을 안 해줘서 연준이 그 위험을 떠안고 대출을 해준 거예요. 저 돈이 주식시장으로 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늘어난 거는 정부가 지출을 늘린 거. 요거는 순수한 재정 지출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이제 단일 규모로 보면 이것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전 세계가 쓰는 거 최대 규모인데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뭐 그런 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번에 돈 푼 게 가령 미국 같으면 실업수당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재난지원금. 근데 실업수당을 보면 원래 이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던 사람이에요. 이 돈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내생적 화폐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가 돌아가면 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생적으로 생기는 돈인데 중앙은행이 정부가 돈을 찍어서 넣는 거는 외생적 화폐라고 이야기하죠. 내생적 화폐가 줄어든 거예요.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서 이만큼의 돈이 원래 생기고 돌아가던 구조였는데 이게 이제 도시를 봉쇄하면서 사라진 겁니다. 이 자리에다가 외생적 화폐를 넣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더 늘어났다? 늘어난 건 맞는데 뭐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영원히 갈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끌어올리는 데까지만 간다. 끌어올리는 데까지만 가지. 생각을 해보시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거든.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렸으니까 가령 부동산은 그러니까 뭐 끝까지 가더라고. 끝까지. 비싸다. 암만 비싸다 그래도 끝까지 가던데 주식은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은 사람들이 그냥 안 팔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잘 안 팔잖아요. 근데 주식은 왜냐면 자기가 그 집에서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팔려고 굳이 나서지 않아요. 비싸도. 이사하는 비용, 애들 학교 다녀야 되는데 전학도 가야 되고 나도 이제 새로운데 뭐 가기 싫고 나 여기 살기 좋은데 뭐 가정주부들도 내 여기서 지금 구성한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런 이유로 비싸다고 해서 잘 안 팝니다. 근데 주식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삼성전자 난 주주인데 이거 절대 못 팔아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럼 이건 비싸면 무조건 팝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안 팔고 있다?
팔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다 팔고 나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주식으로 큰 돈을 벌기 힘든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한 30%쯤 나면 팔고 싶어 미치겠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집은 그냥 깔고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러다 보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물론 늘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난 한 20년 동안 그래왔네요. 근데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나도 내만 팔고 싶을까? 다른 사람들도 다 팔고 싶어 할 건데. 그렇죠. 그러면 먼저 파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 아니냐? 그럼 내가 지금 팔아버릴까? 이런 유혹에 계속 시달려요. 그래서 주식은 사는 것보다 파는 게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격언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매수는 이것저것 따져보고 이 기업이 어떻네, 뭐 지금 경제가 그렇죠. 어떻네 이렇게 그렇죠. 매수하는데 매도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더 올라간다, 아예 이제 떨어지겠네 이게 아니고 야 여기서 못 팔면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이제 감정이 개입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예술의 영역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게 참 어렵습니다 주식이.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은 돈을 푼 건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이 돈은 지금 그럼 어디로 좀 많이 흘러가는 건가요? 어쨌든 그곳에 기회가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이 돈은 결국은 기업들로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놓은 게 주가 올리라고 풀어놨죠.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면 기업들이 자금 도달하기 수월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기업들이 올해도 그렇고 아마 내년에도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산업 구조가 지금 대폭 바뀌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사람들이 갑자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확 줄었어요. 우리나라는 신차 효과 때문에 좀 있는데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확 줄었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렌터카 업체가 파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중고차가 또 시장이 엄청 나올 겁니다. 신차가 잘 안 팔리겠죠. 그럼 공장이 멈춰서요. 거기다가 이제 비행기, 사람들이 여행을 잘 안 다닙니다. 비행기 수주가 안 나와요. 그러면 기계 산업 전반이 안 돌아가죠. 기계 산업은 현대 제조업을 순환시키는 핵심적인 고리거든요. 이게 안 돌아가기 시작하면 경제의 많은 부분이 멈춰서는 거죠. 이 기업들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망하거나 망하면서 대량의 실업자 생기거나 돈은 못 벌어도 어쨌든 꾸역꾸역 돈을 빌리고 채권 발행하고 유상증자해서 돈을 확보해서 이 어려운 난관을 버텨나가는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자금 확보하기 어려워요. 주가를 올리는 거죠. 채권 가격도 금리도 막 낮춰놓고 이러면서 이제 정상화시키면 기업이 금리가 5% 10%인 상황에서 채권 발행하면 망해요. 어차피 이자 주느라고. 그래서 이제 1% 2%로 낮춰가지고 여기서 채권 발행하면 안 망하겠지? 1년에 1, 2% 2%는 벌 수 있을 거잖아. 채권 발행하세요. 금리 딱 붙잡고 있을게요. 그 다음에 주가 확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하기 쉽습니다. 주식을 더 발행해서 이만큼의 자금을 확보하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나중에 가서 보면 이 많은 돈들이 기업으로 다 빨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거 하라고 돈을 저렇게 풀어놓은 것이지, 내가 주식 투자해서 앞으로 주가가 대세 상승 가서 다들 부자 되라고 풀어놓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기업에 돈이 많은 돈이 들어가면 주가에는 긍정적인 신호인 건 맞잖아요. 그건 아니죠. 내 돈이 저기 들어가 버렸는데 내가 더 살 돈이 없어요. 이게 이제 일종의 수요와 공급으로 보면 주식에 나는 투자자는 주식을 수요하는 쪽이죠. 근데 기업이 주식을 많이 발행할수록 공급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으로 보면, 근데 물론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이 핫할 때, 유동성이 많고 핫할 때 신규로 유상증자 나오는 물량이 있으면 그 종목의 주가가 더 치고 올라가요. 제가 주식을 처음 하면서 참 이거 신기하다. 지금 공급이 똑같은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더 비싼 값에 산다고 예전보다? 도대체 이 심리는 뭐지? 이게 이제 뉴스 이펙트 이런 거죠. 야, 이 기업이 이 돈으로 앞으로 투자를 열심히 할 모양인가 봐.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달려들면서 주가가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 저런 효과를 갖고 어쨌든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거는 결국은 시간 지나면 그러고 나서 유상증자가 되기 늘어나고 난 다음에 6개월에서 1년 후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주가가 떨어집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